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 예. 첫 번째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여기가 오늘은- 어디죠? 예, 여기가요? 예. 여기 독산동. 여기가 바로 독산 1동 주민센터입니다. 예. 여기 찾아오기가 예.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전 헷갈렸어요. 예. 전 내비가 알려줘서 내비가 잘 왔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찾아오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예. 우리- 3만 명이나 오셨어요. 3만 명. 끝도 보이지 않아. 독산 1동 주민센터가 다 모인 것 같아요. 독산 야, 대단합니다. 진짜. 전국의 그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그리고 김성수 최연의 맛있는 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래 3만 명이 모인다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린 진짜 시청자라고 해요? 청취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먼저 하고 그 다음 시청자라고 할까요? 청취자라고 할까요? 보이는 라디오면 청취자잖아. 보이잖아. 보이니까 또 시청자래. 시청자. 시청자래. 그러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지만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청취자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보통 이슈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오늘은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지난주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키워드 했었는데 오늘은 배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몇 개 나눠서 우리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실 지난주가 배신의 정치의 극을 보여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배신의 정치. 예. 나단. 예. 대기하세요. 그럼 애초에 배신의 정치 해가지고 내가 할게 계속. 자, 배신의 정치. 나단 하세요. 그럴 때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때 땡기는 대로 뭐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맨 처음엔 이제 유승민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자, 유승민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배신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유승민을 둘러싸고 배신을 했다. 그렇죠. 유승민을 배신한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맨 처음에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제거해달라. 이렇게 대통령께서 주장을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냥 이건 삼권 분립이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던지신 거지. 알아서 해석해가지고 배신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워낙 아몰랑체로 얘기를 하시니까 박근혜 번역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친박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원내대표를 제거해라 이런 명령이었는데 국회법을 제거해라 이렇게 들으신 거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의도한 무관하게 배신을 하게 돼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재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네. 배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청와대가 앞장서서 또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뒤통수를 맞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에서는 열심히 원내대표 까내리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의총회에서 자기가 신임을 했잖아. 신임을 해놓고 그거 다시 배신하는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들을 다시 배신하는 자기 부정이네. 그렇죠. 이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서 오려면 자기를 부정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거 실현하는 거 자기 부정이네. 그게 여기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쨌든 웃었잖아. 근데 자기 부정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배신하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박들이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비박들이 친박들 특히나 최고위원들의 망발을 또 배신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호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별의별 이건 헌법의 기본 질서가 안 됐든 어쨌든 막장 같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배신을 갖다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주 결정적인 배신이 또 있죠. 김무성 그 이전까지 거의 몸 던져서 이렇게 지켜줄 것 같이 보였던. 심지어는 어깨동무도 하시고. 그럼. 이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그 의총을 긴급히 소지를 이게 이제 7월 6일 날 7월 6일 딱 그 국회법이 예. 결국은 이제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이재호 의원도 막 난리치더니 그 자기 투표 안 했잖아. 왜 그랬지? 그것도 배신이야. 그건 배신이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을 막 하고 나서 왜 안 해? 그 국회의원들이 160명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160명이 다 같이 그러면 국회법 제2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거. 그것도 표결을 하자 그랬어요. 응. 의장께서 참 난 정의화 의장이 이럴 때 참 사랑스럽더라고. 표결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야당들은 다 표결을 했죠. 네. 근데 여당들이 다 이렇게 다 출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이제 처음에 이제 소리는 안 질렀지.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 이게 침묵이 계속되니까 정의화 의장이 저 지금 바로 이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를 합니다. 독려를 하는데도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쪽 의원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야? 아니 헌법기관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이거? 뭐 이러면서 하니까 또 안 맞나 보다. 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고성을 지르면서 55분 동안 버티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민의에 대한 배신이죠. 그렇죠. 민의에 대한 결정적인 배신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뭐 아몰랑 아줌마. 네,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아모레 아줌마 같기도 하고. 민의를 배신해서 일단은 그 국회법을 통과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부결시킨 거죠. 부결시킨 거죠. 부결시키고 나서 사실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는 7, 8월에 일정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 그 자리를 지키려고 완벽하게 그런 제스처를 하잖아요. 그때서부터 계속 그랬어요. 자기는 꿋꿋하게 원내대표로 일을 한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그 추인을 해가지고 원내대표인 거죠. 그러니까 160명의 국회의원이 민의를 갖다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김무성 대표는 또 자기 원내대표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의총이 벌어지려고 하니까 의총 벌어지려고 하는데 그 의총이 얼마나 웃겼냐면 의총 제목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권고안을 놓고 의총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박들이 야 지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보이콧 하겠다. 이것도 배신이네 또. 이것도 배신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을 해서 그 의총이 우여곡절 끝에 유승민 원내대표 거치에 관한 안건을 놓고 의총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박수로 통과가 됩니다. 박수로. 근데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정사상 이후에 뭐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안을 이렇게 의총에서 올린 것도 처음이지만 그것도 박수로 통과시킨 건 처음이란. 그러니까 얘들 뭐 하는 게 뭐든 상상 이상이야. 상상 그 이상이야. 그 박수는 동문회에서 총무 같은 거 시킬 때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네. 총무를 쫓아낼 때 박수로 통과시키지 않아요. 동문회에서도 총무를 뽑을 때는 박수로 통과시키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쫓아낼 때 박수로 통과시키지 않았대. 그 이유가 뭐로 그러니까 그 의장이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가결됐다는 걸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박수가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박수로 통과시킨 건 아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머리 좋아요. 공부 많이 한 놈들은 그런 데다가 머리를 써요. 그런 데다가.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까였습니다. 까였는데 국민들은 이 새누리당의 그 어떤 결정과 대통령의 명령에 배신을 하죠. 그렇죠. 지금 배신하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까이자마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누리당 후보 중에 대권 후보 2위였어. 바뀐 것도 있어. 처음엔 2위였어. 그게 7월 9일 날 했더니 2위. 그래서 2위가 16.2%. 그때 이런 게 숫자가 이제 가물가물하다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18.8%인가 뭐니 있고 19.3%로 알고 19.3%였어요.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좀 이러니까 수치가 조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그 조사에는 김무성
대표가 18.2%가 3%인가 예, 1위. 그리고 2위가 16.2%인가로 유승민. 그다음에 7월 10일 날 갤럽에서 발표한 건 확실히 기억해요. 바뀌었어요. 19.3%가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18.8%. 1위가 대권 후보 1위가 유승민 대표가 된 거예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별의별 걸 다 해도 오세훈 몇 퍼센트 나온 줄 아세요? 몇 퍼센트 나왔어요? 6%.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쳐도 여당의 대통령 후보 1위로 가기가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비정상이죠. 근데 괜히 비정상을 정상화라고 우기고 있는 건데 국민이 배신한 거죠. 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만뒀더니만 1위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청와대에서는 아마 국민들의 배신을 놓고 토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지. 그런데 그 갤럽 조사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또 애써 들리는 후문에 후문에만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1%가 올라갔답니다. 그렇죠.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남은 14%인가 15%가 올라가는데 자기 1%가 올라갔다고 과감한 결단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는 식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달리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쪽 그러니까 소위 깨지지 않는 소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율은요. 이렇게 조금 그 결집도가 1% 올라가더라도 다른 데의 결집도보다 파워가 더 세요. 왜냐면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막 그러니까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더 커진다는 거죠. 막 일본 옛날에 극우들 뭐 단상에 올라가서 칼 찔러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저쪽의 결집도 올라가는 게 힘이 세긴 세요. 근데 그걸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게 너무 웃긴다. 우리도 사실 이대로 한 5년 더 하면 누군가 칼 들고 막 단상에 올라 찔러주고 이럴 것 같아. 분위기가. 분위기가. 무서워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까내는 상황에서 벌어진 배신의 정치. 근데 한 가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1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서 거기 저는 그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헌법 1조 1항 얘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린 집회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야기한 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마치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민주공화국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분명히 생각은 그렇게 보도한 데가 어디 있었어요? 뭐가? 또 틀렸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정치 평론을 안 하셔가지고 감이 좀 정치 쪽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종편에서는 다 유승민 욕해요 지금. 그러니까 종편을 욕하니까. 그 이전에 무슨 우리가 그럼 독재했다는 거냐 하는 친박들의 말들을 대거 포진시키면서 종편에서는 그랬고. 그렇죠. 제 2일부 그러니까 새칭 그 좌파 신문이라고 하는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서 갑자기 유승민 원내대표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까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유승민 대표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쪽에서 유승민 대표를 거의 톱스타를 만들어 놓잖아. 그렇죠. 스타로 만들어 놓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평생 동안 민주진보 혁신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뭘 얘기해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다 종북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마디 했다고 그걸 톱스타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사드 배치하자고 하잖아요. 톱스타가 되고 그 사람 진짜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사드 배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드는 없어요. 만들질 않았거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봉이 김선달이야.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를 뭐 배치한다니 뭐니 그렇게 힘들게요. F-18도 안 만들었어. 그렇지 아직 안 만들었지. 진짜. 화내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 국방비는 40조. 그러니까 40조 쓰는데 북한한테 진대요. 그렇지. 북한은 1조 쓰고. 그 현역 대령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니네는 전쟁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미군이 있어서 괜찮대 우리. 이 현역 대령 입에서 나온 얘기인 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배신의 정치. 그 배신의 정치를 여실히 보여준 데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로 배신하고 있잖아. 여기도
서로를 배신자라고 규정하면서 예. 갑자기 그냥 누가 배신했어요? 누가 누구 자 배신한 일단 그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혁신위에서 2차 혁신안이 나옵니다. 예. 이 2차 혁신안의 골자는 최고위원 폐지, 최고위원제 폐지, 그리고 사무총장직 폐지.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온 거죠. 일단 친노에서는 예. 혁신위가 배신했다 이러는 예. 거예요. 아 여기 혹시 그 감안해 주실 게 표현을 하자면 친노다 비노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거 설명해야 돼 또. 아니, 그래도 다 그냥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저 뒤에서 손 들고 아니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네. 뭐 이게 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럴 수 있는 어쨌든 생각이 있으시니까 새친 감안해서. 친노라고 하는 쪽에서는 예. 혁신위가 배신했다. 예. 대표의 팔다리를 잘랐다. 잘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무총장 지금 선임된 지 며칠 됐다고 나가라. 20일 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역대 최단명 사무총장이 되는. 최 대장이 좀 그렇죠. 억울하긴 하겠다. 억울할까? 글쎄. 근데 하여튼 받아들였어요. 하여튼 그쪽에서는. 네. 어쨌든 친노 쪽에서는 그렇게 혁신위가 배신했다라고 네, 얘기했고 혁신위가 비노는 또 이건 그 일당이 아니라 그 1인 독재를 만들어. 1인 독재를 만든다. 혁신위가 배신했다. 와. 그래서 7월 10일 날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랑 조찬을 했는데 예. 친노 계파라고 분류되는 중진의원 3명과 대표가 비노라고 분류되는 3명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7명에서 밥을 먹는데 예. 6명이 다 한 건에 까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유로 김상곤 아. 위원장을 도대체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배신. 김상곤 혁신위원장 네.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배신한 거죠. 그렇죠? 아니 열심히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배신을 해? 그런데 이런 배신의 어떤 그 중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또 참 꼴불견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탈당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당직자를 비롯해가지고 100여 명이 탈당을 합니다. 예. 그것도 정말 비수를 꽂고 나가셨어요. 우리는 이미 국민희망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100명이 나가서 호남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겠대요. 예. 이거야말로 배신의 정치 아닐까. 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이어져서 10년 하면요. 숨이 까닥까닥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또 정권이 저 보수 아니에요, 거긴. 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하면은 난 이제 확 들어갈 것 같아요. 까닥까닥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진짜. 근데 분열하잖아. 진짜 가슴 아프다. 네. 예? 그것 때문 넥타이 때문이래요. 나는 그렇다고 그걸 또 풀고 계십니다. 예. 왜 답답했는지 알려주세요. 저 솔직히 이강윤 평론가가 저 넥타이가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있어? 형님 저는 나비 넥타이 안 맵니다. 거짓말하지만 내가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님 안 보셨어요. 저는 계속 이 넥타이예요.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온 적 없어요 저. 저는 요 노란색 넥타이는 김선수 김선수 최원 맛있는 수다에 쓰고요. 예. 뉴스 K는 파란색 넥타이 시원하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머니투데이라든지 엠머니라든지 그 증시 방송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제 경제 상황 얘기할 때는 왜 투자자들은 빨간색 그래프 좋아하잖아요. 빨간색 넥타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시원하다. 나비 넥타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예. 그런 평론가입니다. 근데 왜 나비 넥타이를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나 진짜 이 노란색 나비 넥타이는 예전에 진짜 할 때는 이제 빨간 넥타이만 메고 나갔어요. 튀어보려고. 예. 실제로 튀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김선수 이 맛있는 수다를 하면서 노란색 넥타이를 계속 고집하는 거는 세월호 나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가슴팍에도 이렇게 달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저에 대한 디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대폰에 붙이고 있고 차에 붙이고 있는데
리본을 저렇게 꽂지 않았다고 저를 디스하고 있는 아니에요. 최강 평론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 표정을. 이 발언은 우리 그 유지현 PD의 의견과 전혀 무관한 김창수 개인의 의견인 걸 알고.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예. 일단 이런 상태에서 배신의 어떤 그야말로 무슨 교양곡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예.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바로 그 다음날 또 3차 혁신안을 냅니다. 3차. 그러면서 당비 대납이라든지 예. 유령 당원들을 없애겠다. 예. 이 부분은 종이 당원. 근데 여태껏 유령 당원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실 진짜? 네, 진짜 많았대요. 왜냐면 나는 새누리당이 유령 당원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진보정당 쪽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땐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유령당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선거 때 그냥 가서 할아버지 가서 이렇게 뭐 친분에 의해서 그냥 한번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잊어버려요.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수십 년 동안 쌓여 있어요. 그런 종이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젊은 청년 그 위원 이동학 위원이 그거부터 먼저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가지고 3차에 발표하게 된 거죠. 뭐 이동학 위원 참 주목해볼 만한 그런 젊은 정치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배신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의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정치 상황에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게모니 싸움 이외에는 이야기가 될 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소가 밟아도 이 와중에도 30%래요. 이 와중에는 30%인 아니야. 갤럽에서는 40% 나왔어. 새누리당. 그리고 역대 새정치민주연합은 최하. 22점 몇 %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 깨지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단합하고 이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좋아지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전 사실 야권을 디스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디스가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죠. 쟤네들 욕할 게 너무 많거든. 저쪽 욕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우리 쪽도 건전하게 비판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말라고 좀 제발. 하세요. 이런 야비야. 자, 진짜 건전한 비판 정신은 어디 가고 지금 여기 3만 명 앞에서 나보고 그러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배신의 외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좀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질고들을 겪고 그냥 어떤 형태로든 야권이 제대로 된 진열을 가다듬고 사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에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당 그것에만 연연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고 그렇죠. 최저임금을 갖다가 뭐 이렇게 450원씩 올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꺾어버리고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으로 만들고 당당하게 이제 미국에도 되고 제 목소리 내고 일본에도 되고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상식적인 정치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비상식적인 정치만 벌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 우리가 외교에 배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외교. 짜잔. 그걸 스스로 하시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지 하잖아요. 지금. 배신의 외교. 짜잔. 그렇게. 자, 같이 해볼까요? 배신의 외교. 짜잔.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외교부의 작태를 보면서 작태랍니다. 맞아요. 작태요. 이게 외교부는 정말 배신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베 신조가 7월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그 회의 때 일본 정부 대표 성명에 있었던 forced to walk이란 말, 이 말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징용된 경우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orced to walk이라고 하면 좀 강요하여서 일했다라는 얘기죠. 억압하고. 근데 억압하고란 말은 있지만 그 뜻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억지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히
강제징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게 완화된 말이거든요. 네. 아니 저 일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갈래요. 아니 근데 너 왔으니까 계약한 것까지 일해야 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forced to work 됐다는 거야. 위안부 할머니도. 근데 인신매매에 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징용을 정부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부정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문구를 쓴 거고 그런 문구를 쓰는 걸 한국이 허락을 해줬는데 그나마 이 문구를 어디에 썼느냐? 주석의 참고사항에 쓴 거예요. 주석의 참고사항. 그러니까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ILO는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은 forced labor. 강제징용 노동자라고 forced labor라고 쓰라고 있어요. forced labor라고 하는 글을 치면 ILO에서 이거는 강제징용 상태의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공식 용어인데 왜 이 공식 용어를 안 썼을까요? to work이라고 했을까? 왜 forced to work이란 말을 썼을까요? 노란한 거지. 그럼 그걸 인정해야지. 아니 솔직히 치프라스 정도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연금을 갖다 다 지키려고 했었는데 개혁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돈을 갖다가 고산해서 너무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외교부는 뭐라 그러냐면 forced to work의 영문본 그대로가 정본이다. 이게 강제징용이 아니면 뭐겠느냐. 제대로 해석해라.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들을 쓰지 말고 forced labor라고 하는 원래 말을 쓰면 되잖아. 그렇지. 왜 안 썼을까요? 자, 아베 총리는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기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 forced to work가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이걸 외무상이 했단 말이에요. 7월 8일 날 했어요. 7월 8일 날 했는데 잘못됐다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외교라고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언론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론한테 누구? 그러니까 국민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뉴스를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ILO가 이거를 갖다 강제징용이라고 했네. 그게 뭔 소용이야? 그렇지. 옛날에 ILO 보고서에 강제징용이라는 말이 있는 게 뭔 소용이야? 지금 당장 세계문화유산 회의하는데 거기서 이 산업시설이 강제징용입니까? 아닙니까를 가지고 얘를 그 세계문화유산에 집어넣지 못할 수도 있고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는 대신 forced labor라고 딱 찍어서 거기에 써붙여라라고 이행조항을 달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관철시키지 못했잖아. 그럼 못했다고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외교적 성과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은 뭐니 인정을 해. 일본은 인정 안 했다는데. 그래서 일본이 거짓말한데 국내용이래. 국내용을 갖다가 왜 신뢰되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일본이? 가끔가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외교관이나 외교 담당자들이 머리까만 외국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까만 외국인. 이거는 FTA 때도 그런 거, 한미 FTA 때도 그랬고, 한중 FTA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머리까만 외국인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느낌이 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번엔 똑같은 거죠. 이번에 이렇게 말려먹혔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찬스 하나를 또 놓쳤습니다. 사실 이 그 징용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 시도를 외교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근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솔직히 제가 좀 말이 좀 과하게 나갔지만 그렇죠. 불끈할 수밖에 없어요. 월급이 꽤 많거든. 그렇지. 우리도 그러니까 많잖아. 꽤 많아요. 그 세금인데 그 받아 먹으면서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징용시설을 등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민간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가서 부랴부랴. 그럼 이렇게 뒤늦게 가서 이런 일들을 하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모든 걸 다 내려주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걔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배신.
배신의 외교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이 문화평론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우리 제주 해녀들도 뺏길 상황이에요. SBS 스페셜 보신 분들 아시죠? 제주 해녀가 사실 이 호를 단신으로 가장 깊이까지 가장 오랫동안 잠수하면서 그러면서 채취를 하는 예.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잠수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들이고 이게 수천 년 내려온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죠. 그런데 일본의 아마짱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 해녀가 이걸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한 10년 준비해서 한국이 준비를 했는데 한 6년 준비한 일본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밀리고 있느냐? 세계문화유산. 예, 지금 프랑스 언론에서는 해녀 그럼 아마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밀리고 있는데 프랑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네스코 그 쪽에서는 왜 그러고 있느냐? 첫째, 한국에서는요 독자적으로 이거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들을 외교부에서 실어주지 않았어요. 외교부가 얼마나 허튼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동북아 역사재단에 들어가면 보면 그 역사재단의 총무를 외교부 공무원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교육부에서 하는 하나의 역사재단인데 총무를 외교부가 한다? 그래놓고선 거기 가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뭐 동북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는 곳이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데요. 근데 역사화해라고 써 있어요. 화해. 역사화해. 그러면서 뭐 요동에 대한 그런 자료들 이런 거 있죠. 그거 옛날 식민사관 때 그 자료 그대로 올려놓고 있어요. 답답하다. 그 상황에서 해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줬느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제주시에서 혼자 하다가 힘드니까 어디에다 손을 내밀었느냐? 물론 제주시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디다 손을 내밀었느냐? 예. 일본의 여기 이와테현인가? 거기다가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뭐라고? 일본에 왜? 같이 등재하자고. 그때부터 헐. 일본이 그때부터 안 거야 일본이 이제. 이거 등재하면 기가 막히겠구나. 그때 또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 쓰나미 몰고 왔잖아.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동네가. 그런데 뭘로 이 일본 경제를 살릴까 고민하다가 아마가 있네. 6년 동안 엄청나게 지원해 줘서 일본 아마들은 2시간 물질하고 500만 원 받아요. 한 달에. 우리나라 해녀들은 하루 종일 물질하고요. 그리고 장사치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해녀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해녀들이 무슨 지원이 있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관광객들은 가서 해녀들이 가져온 거 진짜예요? 이러면서 깎는데 오히려. 우리 문화평론가 김성수님한테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와. 이런 게 배신의 외교예요, 사실은. 배신의 외교. 진짜 그러네요. 우리 국익을 따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 안 해. 맞아.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아무 사고 없이 지나기만 해. 공무원들 내가 가 있는 나라에서 혹시 테러라도 안 생기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막 문제 제기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봐요. 그래서 근데 그게 김성수야. 그러면 뭐 무시하는 거지. 그럼 조금 이름 있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야. 그러면 바로 달라지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외교를 과연 우리가 이대로 놔두고 봐야 될 것인가. 예. 배신의 외교에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리스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예. 갑시다. 예, 빨리빨리 좀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그리스 치프라스가 사실은 지금 좌파 연대의 강력한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535억 유로를 갖다가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긴축 재정을 통해서 한 120억 유로 정도를 매년 2년 동안 120억 유로 정도를 긴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한 긴축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리스 상황을 보면은요. 일단 치프라스가 그때 국민투표를 던졌던 것 그리고 국민들로 반대를 끌어내서 그 협상을 가지고 튀어나온 것. 이 안에서 사실은 그 치프라스 내부의 정파가 수십 개 수백 개래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좌파연대 쪽에선 좀 더 이렇게 국민들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온건하게 간 거 아니냐 그런 이해돼요. 여기서 또 우리는 냉정하게 외신들을 좀 따져보고 좀 하셔야 될 것이 일단 우리나라 연합뉴스부터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프라스의 100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기 아니에요. 법인세가 2% 올랐습니다. 법인세가. 우리 법인세 2% 올리면요 6조 나와요. 6조. 우리나라에서 6조 나옵니다. 법인세 2% 올리면. 여기는 그리고 연금을 연동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금을 깎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깎는 거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이 깎여 나가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뒤로 미루어서 연착륙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도 연금 개혁들은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하면서 뭐 연동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 535억 유로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한다는 게 이제 국방비 축소예요. 근데 국방비 축소는 유로 연합들 지금 받아들이면서도 찝찝할걸? 왜냐면 그리스가 유럽에서 제일 국방비를 GDP 대비 제일 많이 쓰던 나라예요. 제일 많이 쓰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누구 무기를 많이 사줬겠어요? 독일, 프랑스 혹은 미국.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감축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장사가 다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스 백기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웃긴 거죠. 왜냐하면 국방비를 감축한다거나 긴축을 할 때 국방비를 감축한다거나 혹은 부자들한테 증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못하게 했어요. 개혁 이전에는. 이전에 못하겠죠. 예. 이전에 있었던 공산당 사회주의 정당 그 권력주였던 데가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걷고 이렇게 사회 간접세를 통해 가지고 증세를 한다는 거는 괜찮다. 그리고 연금을 무조건 깎아라. 연금을 심지어는 지금 현재 30% 수준까지 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됐다. 그러면은 치프라스의 외교가 과연 배신의 외교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국익을 지키는 외교인가? 저는 우리를 그러면서 얘네들은 채무를 최소한 유예할 것 같습니다. 20년을. 우리는 IMF를 어떻게 했죠?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그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양질의 회사 팔아먹고 공기업 민영화하고 그리고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비정규직 양산해서 3년 만에 졸업했다고 자랑했는데 결국 우리한테 남은 게 뭔가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비교해서 생각을 할 때 절대 그리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상황까지 온 것은 그리스 민중들, 국민들,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멕시코, 우리나라, 그리스 노동 시간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절대 그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 나태해진다. 이거 아니다. 복지 과잉 아니다. 복지 과잉이라기보다 이런 건 있어. 잘못된 복지는 있었어요.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합니다. 복지의 민영화.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정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는 바람직해요. 왜냐? 전문가가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뭘 알아. 그런데 이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상한 데 줘요 이거를. 그렇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데. 제가 마포에서 공공기관에서 일해봤는데요. 봤더니 청소년 복지 쪽은 전부 명지대가 먹어. 이건 민영화예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예. 자, 그러면. 그리스 쪽에서 있는 복지과잉이 아니다. 거기는 부패. 부패와 기득권. 지하경제 14.3%. 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항상 그걸 놓지 않으려고. 세금 내는 건 바보짓이라고 얘기한다, 지들이.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이 위기까지 온 거고 그걸 극복하려고 치프라스 정권으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바꾼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연 치프라스가 배신의 외교를 했는가, 우리나라 외교가 배신의 외교를 했는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뭐가 배신인지 한번 깨알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채무탕감 불가 하니까 여기에서 소위 여러분께서 책 많이 보셨겠죠. 피케티 교수라고 있어요. 파리 경시대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대한 농담이다. 대단한 농담이다. 라고 알았다. 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세계
지구상에 가장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많이 일으켰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은 수십 차례에 걸쳐서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지들이 돈 빌려줬다고 돈 다 갚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형사에 말로는 탐감 없다 그러지만 20년 유예해 준대요. 우리 빚진 거 20년 유예해 주면은 그게 탕감 아닙니까? 아 누가 20년 좀 유예해 줬으면 좋겠어. 나 빚들 좀. 자기 빚? 그러니까 이자 없이 이것도 이자 없이 야 열심히 3살짜리 애기 키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자 그럼 세 번째 배신 얘기해 보세요. 나 솔직히 뜬금없어. 뜬금이 없다고? 왜? 예, 세 번째 배신의 주인공은 소녀시대입니다. 짜잔. 사실은 저는 걸그룹 잘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걸그룹은요. 소녀시대 좀 알아. 그냥 아는데 그 해리. 걸스데이예요. 거기는. 아니 말고 그러니까 소녀시대 말고 걸스데이의 해리. 그거 TV 보고 알았고요. 보미도 알았고요. 그래도 나는 알리가 좋더라. 알리는 걸그룹이 아니지만. 예. 개인의 취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 왜 소녀시대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요. 네. 소녀시대가 여름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름에 돌아왔을까? 여름에 돌아와서 지금 헐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신이래. 이게 왜냐면 여름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분석하기에는 예,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분석해 주세요. 일단은 메르스가 그 원래 복귀를 하려고 하는 6월에 터졌잖아요. 못한 거야. 못한 거야. 그리고 그걸 못하게 되니까 자꾸 밀리게 되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8년이나 지났는데 소녀 컨셉으로 하기엔 너무 늙은 거야. 소녀시대는 아니지. 연애 시대잖아. 그리고 이미 그치. 사실은 뭐 다 연애하고 있잖아요. 다 연애하고 있지. 제가 이제 여기서 뭐 고백을 하건데 제가 태연 팬이잖아요. 소녀시대 태연 씨 팬인데 종태 김성수 종태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영일이 형처럼 그렇게 분별 없이 최영일 평론가는요. 종티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종티 그래서 뭐지 했더니 사실은 종북 그거 막는다고 난 종티야 그랬대요. 저는 종아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리 씨 너무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는 뭐 그냥 좋아한다 이런 정도인데 그분은 티파니 사진들을 수집을 하고 계세요. 50 아저씨가. 티파니가 사인회를 하면 찾아갑니다. 거기서 사인을 받아. 방송 빵꾸 내고 찾아러 가요. 문화평론가가. 자, 어쨌든 왜 배신이야,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가 까먹었잖아. 일단 이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미 다 숙녀가 돼 있으니까 그럼요. 소녀라고 할 수는 없거든. 없고. 소녀가 안 먹혀 더 이상. 그런데 돈은 벌어야 돼. 해체하기는 아직까지 아깝거든요. 그치,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높고. 그래서 벗은 거예요. 그래서 헐벗었구나. 예, 그래서 여름을 갖다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 애꿎게 얘네들이 여름을 선택하니까 우리의 시스타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시스타나 또 그 다른 걸그룹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치. 여기서 우리 아이돌 그룹들의 또 아주 그 박약한 그런 시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돌 그룹들이 대부분 여름에 복귀하는 팀들이 많습니다. 되게 이진급들이 많이 여름에 복귀를 해요. 그래요? 시스타만 해도 완전히 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진급의 선두죠. 이진급들은 왜 그렇게 여름에 복귀하느냐? 방학 때문이에요. 방학? 예. 방학을 해야 우리의 팬덤들은 다 노예잖아요. 사실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태연의 팬이잖아요. 태연이 백현하고 스캔들이 나가지고 우리 큰딸하고 싸웠어요. 난 무슨 소리인지 몰라. 네. 큰딸이 엑소 팬이에요. 그 엑소의 백현이를 너무 사랑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걔 앞에서 태연이가 아깝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구나. 아니 그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 앞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하면서 그 딸은 도경수 팬으로 옮겨가기로 했고 저는 시스타로 옮겨가기로 했어요.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팬덤들이 거의 노예에 가깝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그 팬덤의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게 조공이라고 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조공문화. 이 조공문화로 인해서 실제로
문화 그 아이돌들이 팔아먹고 있는 그런 문화 상품들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립니다. 근데 그거를 샀다고 해야 또 팬의 충성도를 이건 뭔가 비슷해진다. 뭔가 비슷해. 어디랑 비슷해져. 뭘 사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충성도를 확인받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해야 여름 때 용돈도 좀 있고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음원 차트에서 밀어줄 수도 있고 콘서트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난 여름에 그 자꾸 등장하기에 그 섹시 컨셉을 많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죠.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여름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여름을 그러니까 경쟁을 너무 많이 하잖아.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벗어서 경쟁을 하는 계속 벗는 경쟁. 그렇죠. 올해는 더 벗을 것 같아요. 올해는 더 벗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이지. 여태껏 소녀시대는 벗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 어제 사실 오늘 잘 몰라서 오늘 방송에서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그냥 걸그룹 얘기했으니까 보이그룹 얘기도 좀 해줘요. 보이그룹들도 지금 여름에 엄청나게 지금 복귀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빅뱅 외에는 차트가 뭐 별로 없는 그렇죠. 지금 소녀시대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 보이그룹들도 상당히 이 탄탄한 인기들이 있지만 넘사벽들은 다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빅뱅이나 뭐 소녀시대나 뭐 투애니원이나 뭐 이런 팀들이에요. 이런 팀들이 뜨면 다른 팀들은 사실은 이제 수그러들죠. 시스타가 아무리 떠도 소녀시대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이 뜬 비스트나 뭐 인피니트나 뭐 절대 못 가는 거고. 절대까지는 아니어도 뭐 힘들죠. 예, 빅뱅이 뜨면 슈퍼주니어도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빅뱅이 좀 빨리 치고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인피니트니 뭐 비욘에이폰이 이런 애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이 방학이라고 하는 시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의 돈을 울거먹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치열한 노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아이돌들 너무 시장 작지 않느냐? 진짜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시장을 좀 공략하고 제대로 그 장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약자를 볼모에 삼는 이런 장사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예요, 큰애가. 근데 걔 입에서 갑자기 엑소 얘기가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빠 마음에는 애가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 엑소 알아? 엑소 이러는 바람에 내가 아빠는 알지. 그리고 막 이러고 막 검색해보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상품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실 한류 문화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영향 미치는 것이 한류 문화예요. 김수현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애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그렇죠. 그 김수현은 극작가 김수현이 아니죠? 그 작가 말고 막작 드라마 김수현이 아니고 도민준. 도민준. 네. 그 천송이하고. 그래서 작년에 620만이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메르스가 터지기 전에 올해 780만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해? 메르스로 다 쫓아버리죠. 다 쫓아버렸는데 제대로 대치 못하고. 이런 한류 문화, 물론 걸그룹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보이그룹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문화고 외국 남미에서 난리 났대요. 남미에서 정말 우리나라 이 케이팝이 난리 났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계속 걔네들이 배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문화상품을 즐기는 건 반대를 하지 않지만 꼭 이런 식으로 서열화시키고 꼭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공략하는 그런 작전을 꼭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딱 한마디만 제가 얘기할게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면세점 의혹이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지금 HTC 신라 면세점하고 신세계를 주목했었는데 그날 발표하는 날 당일 하나갤러리의 타임월드가 상한가를 치고 올라갔어요. 그게 뭐냐면 교보증권에서 오전에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입찰 참여 기업들 중에 하나갤러리아가 가장 이익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라고 어디에서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레포트가 한두 개 나오냐고. 당연하지. 이전에는 하나가 이렇게 이익 모멘텀 크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익 모멘텀 크다 이런 거는 뉴스도 잘 안 돼. 뭐 어떤 게 뉴스가 되냐면
한화 그 뭐 회장이 잡혀갔다. 그렇지. 이런 거. 주먹 쓰다가 네. 잡혀갔다. 이런 거는 뚝 떨어지게 하는 뉴스가 돼요. 그런데 이익 모멘텀이 된다라고 그 교보증권에서 딱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면세점으로 이렇게 저녁이 아니라 5시경이었죠. 5시에 공식으로 그러니까 발표나요? 증시 대충 다 마무리되면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는 의문이 돼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면서 방송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제가 국민TV 여기서 이야기하지만 내일 그러니까 이제 YTN 아니 내일은 맞구나. YTN 뉴스에 저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 이 부분 이거는 의심된다.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고. 야 그렇구나. 예. 흥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배반의 면세점 짜잔. 배반의 면세점인지 배반의 주식인지 배반의 주식 혹은 짜잔. 배반의 심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찌라시가 도는 겁니다. 그렇죠. 찌라시가 돌죠. 일주일에 몇 개 나는- 받았어요, 찌라시. 나는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이제 저한테 정보를 주고 싶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던지는데 일주일에 나 3개 들어와. 3개 들어오네. 네, 많이 들어오네. 많이 들어오죠. 예. 근데 딱 대부분- 맞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증권가에서 오죠. 그렇죠. 네. 딱 맞는 건 뭐냐면 저기 그 이나영하고 원빈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설마 그런데 진짜 일주일 후에 딱 나오더라고. 그거 하나만 맞았어. 근데 이 나머지 안 맞았어. 찌라시들이 이렇게 돌고 찌라시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정보 격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오전서부터 다 하나다 그치. 알고 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뭐 기다렸는데 갑자기 하나가 상한가를 외칠까? 그러니까 하다가 따라가다가 그래서 저같이 이제 주식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하루 전쯤에 하나 쪽으로 이번에 가지 않을까? 그래놓고 주식은 그냥 사지를 않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돈도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찌라시가 돈 수밖에 뭔가 없어. 나한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그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찌라시를 이용해서 정보를 역선전을 합니다. 그거를 누가 하겠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할까요? 요즘 찌라시들은 좀 이상해요. 옛날 찌라시들은 주로 아이돌들 얘기 많이 담고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폐쇄되어 있는 형태로 이메일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일어났는데 요즘 찌라시들은 단톡방에 막 던져줘요. 그리고 대부분 그치. 보면은 기업 얘기들이 많고 정치인 얘기들이 많아요. 네. 뒤에 겨우 붙는 거지 연예인 뭐 얘기.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되게 뭐 정부랑 밑보였다든가 혹은 뭐 뭔가 민감한 관계에 있다든가 뭐 이런 사연이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던지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떨어졌던 신세계였던가요? 네. 어디야? 신세계 말고 또 한 군데 더 있었어. 어디? 한 군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찌라시에서 걔네들은 떨어진대라고 소문이 돌았던 데가 있었어. 네. 거기가 현대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떨어진다는 게 싹 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낸 그 증권 방송이었던가 아니, 증권사. 증권사를 완전히 도륙시켜 버렸어요. 막 싸움박질 나고 막 난리가 났었죠. 싸움박질 났어요. 그런데 그런 찌라시들을 물론 증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지만 그런 것들을 왜 돌릴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현대백화점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냈어요. 레포트를 낸 게 돌다가 현대백화점 간부한테 들어가가지고. 근데 원래대로라면 난리가 났었어. 원래대로라면 레포트는 그냥 거의 가고 말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찌라시로 돌아버린. 싹 돌아버린 거야. 그럼 누군가가 단톡방에다 던졌다는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한 정보가 돌지 않으니까 음모론이 막 창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많이 도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에요. 항상 그냥 돌아요. 허위가 화났다고 그래요. 화났다고 비서들 뭐 경을 쳤다 뭐 이렇게 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알아 전화해 보면 그런 일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톡방을 통한 역선전이 어딘가를 통해서 찌라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찌라시의 배반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그 최초로 김성수앤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한마디만 하세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마무리 발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재판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쑥스럽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앞에 두고 수다를 떠니까 기분이 굉장히 색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꽤 용기를 내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쑥스럽거든요. 예, 그런 쑥스러움이 아니라 불이익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데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다고 저희들이 뭐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또 보람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토론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예, 언제부터인가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이름 내걸고 얼굴 내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어렵다라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사회가 아닌, 정말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 충분히 웃으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김성수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